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1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미차 노조 파업 끝낸 건 공장서 일 안 해본 3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재관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UAW 빅3 상대 협상 마무리, 변호사, 전직 기자, 선거운동가 이 3인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4년간 임금 25% 인상 얻어냈다. 미 자동차 3사 수십억 불 부담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지난 3월 예상을 뒤엎고 UAW 신임 회장에 당선된 후 노조 협상력 강화를 추진해온 션 페인 신임 UAW 회장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노조 위원장의 그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군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 자동차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 머리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는 노조 협상력 쇄신을 위해 3명의 30대 운동가를 초빙했다. 운동가를 초빙했다. 이들은 6주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진두지휘했다. 가장 큰 변화를 이끈 것은 UAW 수석 변호사인 벤저민 딕터였다. 36살밖에 안 됐네요. 젊은 청년이 있네요. 그래서 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UAW는 한 회사와 체결한 협상을 다른 회사에 들고가 비슷한 협상을 체결해 왔는데, 하지만 올해는 빅3 업체들과 한꺼번에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경쟁을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UAW 신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조니 포먼 33살 이 친구도 아주 젊군요. 기존과 달리 협상 세부 내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완전히 공개하고 빅3 업체 간 비교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기존에는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하지만 포먼은 매주 협상 진척 사항을 주요 언론에 공개했다. 요게 또 주요한 것 같아요. 빅3 중에서 자기네들이 좀 체면국일 일이 또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빅3 최고 경영자 CEO의 고연봉, 그 미국은 CEO들이 매우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그 지적해서 이번에 그 효과를 봤다. 그리고 미 언론에서 타결을 해서 어저께도 뭐 소개를 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 이것이 그 타결이 됐는데 도요타 주의하세요 이런 의미로 했어요. 왜냐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들의 자동차 산업도 보호를 해야 되니 해야 될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도요타한테 주의하라. 음, 이, 이 도요타도 그 노조가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참 일본은 노조가 참 그 순둥이들이죠. 뭐 그 춘투라고 하지만은 그건 뭐 그냥 폭력적이고 빨간띠 두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운동장에 모여서 조금 으쌰하고 들어가는 정도로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한 수 배워야 할 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냥 무식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 좀 영입을 해서 협상력을 높여서 현대차 경영진하고 협상을 해서 항상 이 좋은 모습으로 타결이 되는 그런 그 성숙한 노조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워낙 민노총 그 소속이 그 험악하게 느껴져 가지고 아주 그 이 선입감이 안 좋아요, 솔직히. 이게 이제 그 노조위원장하고 이번에 그 획기적으로 얘기 저기 그 수석 변호사 벤저민 딕턴인데, 역시 그
이렇게 협상 벌일 때는 그 가죽 잠바가 제격이군요. 만약에 이걸 또 그 신사복을 입었다 그러면은 좀 어울리지 않을 텐데, 노조위원장은 이제 작업복 비슷한 잠바를 입은 거고, 이 친구는 그 수석 변호사 36살인데 공부도 뭐 법을 많이 공부한 모양이죠. 이런 그 복장이 또그 마음에 들긴 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슬프 타임즈를 하면서 이제 뉴스 편집들을 하면서 그 제 주제에 맞는 것들을 좀 나름대로 그 이 취사 선택해서 편집한다고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 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 그 뉴스하고 야후 뉴스하고 야후 재팬 뉴스 세 가지를 좀 주축으로 하고 가끔 그 구글 뉴스도 보고 또 BBC 뉴스도 직접 들어가서 보고 알자리자 그 뉴스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그 이 전 세계적인 돌아가는 어떤 그 중간이 아닌 그 이 말하자면 그 객관적인 관점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인데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뭔가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그런 게 이제 그 욕망이란 말이죠. 욕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선 그 구글 뉴스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뉴스를 좀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에, 네이버 뉴스는 그 메뉴에 언론사 편집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구글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구글 뉴스를 치면은 한국부터 나오고 세계 지역 비즈니스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뉴스는 그 메뉴 위에 상단이 언론사별이라는 게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 과학, 세계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좀 뒷전에 밀려 있죠. 뭐 국내 포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기 우측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AI 알고리즘 안내라는 게 또 있어요. 뉴스 AI 알고리즘. 정확하게는 AI 알고리즘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것까지 메뉴에 올려서 네이버가 할까?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저는 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속사정은 미리 그 얘기하지만은 전 정권 민주당의 강압 종로릇을 한 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종로릇 한다는 얘기를 듣기가 민망하니까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언론사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 네이버는 기존 수동 배열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관심 있는 주제와 취향에 부합하는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그 변명을 하면서 사용자의 기사 소비 이력이 축적되고 이를 알고리즘 추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AI 학습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도 중요합니다. 뭐 전문 용어를 들여다가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놓고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 것은 뭐가 찜찜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역시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이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언론사의 수많은 기사와 사용자가 남긴 로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렇게 얘기가 됐다면은 언론사별 이런 거 뭐 필요 있냐 이게요. 언론사에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하고서 자기네들은 전달 기능뿐이 안 하고 있는데 생산자에게는 주요 기사의 편집권을, 사용자에게는 관심 있는 언론사의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참 약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문 용어를 붙여서 AIRS, AR이 리코멘더 시스템이라고 개인화 추천과 뉴스 클러스터링의라는 기사의 그룹핑 뭐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딴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유튜브도 처음에 안 해본 사람이 들어갈 땐 지들이 그 뿌려놓는 거 그냥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하면은
AI 알고리즘이 이 친구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띄워주는 방향으로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그 구글의 알고리즘이 뭔가 작동을 해서 새로운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좋아할 것 같다. 하고 느껴지는 것을 그 올려주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뉴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제가 편집하는 것은 내 트렌드 내지는 어떤 그 사고방식 내지는 취향이 나오는데 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뉴를 보여줘야 그게 바람직한 거지. 이 친구가 뭘 눌렀다. 로그 데이터의 그런 거로 해서 얘는 그 단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을 그 개돼지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인간을 진짜 존중해가지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라 그러면은 알고리즘은 더 고도의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비즈니스 여기에서 검색에 딱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거 하나 하는데 이게 구글 비즈니스 검색 안 했으면은 이런 뉴스를 네이버 뉴스에서는 못 봤을 것 같아요. 신세계 영풍 SM 직원은 줄었는데 임원은 늘었다. 윤예원 기자, 조선 비자가 11월 오늘자로 발행된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데가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덕스 인덱스라는 데인데 이런 것까지 무슨 통계 작업을 하나 몰라. 그래서 30대 그룹 상장사 215곳이다 그랬는데 임원수가 증가한 그룹이 신세계, 영풍, 미래에셋, SM, 금호아시아나, 하림, GS 등 7개는 직원 수가 감소했다. 임원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두산, 효성, 중흥건설, DL, 한진, LS 등 6개 그룹은 임원수는 감소하고 직원 수는 증가했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네요. 거기에서 제가 그 회계 투명성 그 모델 기업으로 그 추천하고 있는 고려 아연이 임원수는 증가했는데 에, 그 직원 수보다 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 임원 수가 왜 이런 그 트렌드가 나오겠느냐 이런 거는 뭐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그 한 작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그 세대 교체 3세 경영으로 들어오면서 뭐 기존의 그 나이 먹은 임원들이 좀 많이들 퇴출되시고 나가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임원층에 많이 그러니까 회장이 그 젊다 보니까 뭔가 대화하기 위해서 제 해석이 그래요. 대화하기 위해서 그 부장급 애들을 많이 그 임원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 친정 체제 세력을 만드는 거 아니었겠냐. 제 나름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나이 먹은 그 임원들도 아직 그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원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그 이 기술자들의 그 임원들이 많이 늘어난 거로 저는 그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와 보면은 임원들의 구성원을 상반기까지는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누가 남아 있나, 누가 새로운 애들이 됐나, 뭐 이런 것도 그냥 가끔 봅니다. 왜냐면 이제 직원 수 파악할 때 거기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구글의 경우는 이 세계 뉴스가 아니고 무작위로 이렇게 그 보면은 그룹핑해서 뉴스를 그 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별도 얘기인데 이스라엘인들은 더 이상 테러 집단 거주지 옆에서 살 수 없습니다. 탈 하인리라고 폭스 뉴스 비디오에서 10월 말에 한 건데 이 뜻은 가자 팔레스타인을 다 그 몰아내겠다는 뜻인지 반대로 해석하면은 테러 집단 거주지 옆에는 못 살겠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스라엘인들이 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겠다는 거로 해석해 보고 싶어요. 거기서 그만 좀 피곤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 그 그룹핑 뉴스에서 트루키에가 공화국 100년 행사를 했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큰 글씨로 보이는 게 이제 YTN에서 에드로와는 팔레스타인 돌 것. 요게 이제 핵심이고 한겨레 쪽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이들의 수호자다. 이렇게 트루키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수 뉴스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를 그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합쳐 놓은 듯 한 상징 이런 것들을 그 100주년 기념해서 그 거리나 뭐 이런 데다 많이 그 이 전시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보면은 그리고 이 기시다 총리가 그 이 해산물 그 가리비라는 것 같은데 여기 한겨레에서 또 중국 거부한 일본 가리비 미국이 사서 주일 미군 먹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긴 하지만 먹인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죠. 어, 한국 아니 중국 거부한 일본 가리비 한국도 사서 한국군한테 먹인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났을까요? 음, 많이들 그 이 뭐 많이 그 이 퍼포먼스를 했죠. 그 수산물 먹는 거를 요런 식의 표현이 약간 부정적으로 좀 비꼬는 그런 표현력인 것 같죠. 주일미군을 먹인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용어는 보통 동물한테 쓰는 얘기죠. 동물을 사료를 먹인다. 이럴 때 쓰는 용어를 한겨레는 쓰고 있습니다. 삐딱하게 제 눈에는 보이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구글은 매일경제 쪽에서는 주일 미군용 장기적으로 구매한다. 연합뉴스에서는 미국, 일본 해산물 주일 미군용 구매 개시. 이런 식이 좀 중의적인 표현이죠. 먹인다. 이런 거는 동물한테나 쓰는 얘기죠. 매일경제 주일 미군용 구매 대중 시비 일으키나 미국이 그 저기 자기네들하고 시비 일으키냐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그 북한이 제외공간 연쇄 그 철수 하는데 유지 어려운 탓이라고 연합뉴스 거를 얘기한 거고요. 조선일보, 연합뉴스 이렇게 그룹핑 뉴스를 보여주는 게 또 그 구글 뉴스의 그 또 특징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가자면 글씨가 작아가지고 좀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다가 올리려면은 좀 이게 좀 구성을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따로따로 가족이 그러니 그룹핑 했다는 걸 좀 소개를 하려니까 이렇게 글씨가 작아졌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블룸버그에서 그 일본판입니다.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결 시스템 구축했다. 해가지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의장을 맡아가지고 비공개 금융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그 결과는 금융 부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의 이름이 중앙금융공작회의라고 돼 있는데 공작이라면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인 용어로 쓰고 이제 스파이 공작 무슨 뭐 이런 쪽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공작이라는 것은 그냥 통용되는 얘기 같습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대부분 그 총리가 주재했었는데 이번에 그 시 주석이 직접 주재했다 이런 얘기고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7년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 좀 안 했다가 2017년 회의는 시 주석이 주재했지만 그 이전에는 총리가 의장을 맡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을 했는데 해결 방법은 지금 중앙정부, 중앙은행 쪽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금융 쪽에서 일천하지만은 그
그 채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막 그 돈을 풀고 뭐 그랬대는데 이게 부동산 이 부도가 나고 그렇다면 돈을 못 받고 지방은행들이 그러면은 이제 파산하고 뭐 이러는데 그럼 중국 경제가 좀 뭐 무너지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대주겠다면 돈을 찍어서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그 뭐 미국 달러가 뭐 많이 들어와서 찍어낼 수 있는 게 그런 게 얼마 그것도 좀 많이 약할 텐데 음, 어쨌든 그 리스크 해결 시스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결하려 그러면은 그 중국 경제가 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해결한다 그래도 결국은 좀 중국 경제 하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으로 여의도가 우리나라의 금융인데 그 싱크홀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라는 게 원래 이제 모래가 축적돼서 여의도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져도 튼튼하겠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들이 뭐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고층 빌딩 생기려면은 기반 공사를 위해서 아무리 모래섬이라 그래도 이 지하를 굴착을 해서 파일이라고 그러죠. 파일을 박는데 어디까지 박아야 되냐 그러면 안반이 나올 때까지 박아줘야 돼요. 그런 거를 좀 안 한 데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이런 게 생길려는지 모르죠. 이런 게 그 여의도에 한번 그래서 금융가의 싱크홀 우리나라 상징적인 거지만은 이런 거 생겨서 안 되겠죠. 오늘의 그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한국이 이주민들이 번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해서 김보운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요거는 뭐 전체를 읽어봐도 좀 우리가 인식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 안산의 선일중학교에서는 70%의 학생들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를 사용하는 나라의 학생들이 러시아 어린이들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선일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더 많은 수익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한국에 온 후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 학교에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외에는 이런 그 전문 학교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산다 그러면 그 강남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그 강남의 한남동 쪽에 외국인 학교, 초등학교 이런 게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그 고위급 그 경제력도 좋고 또 외교관으로 온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든지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겠지만은 거기를 한번 구경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한남동에 있는 남산 결국 밑자락에 있는 건데 한남동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남산 밑자락에 있습니다. 미군 뭐 선교 뭐 교회 같은 데도 옆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쭉 걸어가면 이태원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런 데인데 거기하고 좀 차별이 좀 되는 데죠. 속실히 이주민들 하면은 좀 못 사는 사람들인데 외국인 학교라고 그러면은 좀 그거는 외국인 중에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고 비싸고 그런 데로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한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 의 얘기인데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거의 최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018년에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수용도를 조사했는데 100점 만점에 52.81로 3년 후 2021년도에는 0.5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52점 뭐한 37이 나왔겠군요. 암산이 저도 잘 안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50년 정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왔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이 왕조 시대 때도 외국에서 표류해서 들어왔던 어떻게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많고 있고, 한국에서 그냥 살게 해라 해가지고 한국 성씨 주고 해서 아랍인도 살기도 하고, 또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또 신라 그 무덤에 보면은 그 좀 이 중동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이 신라 김씨란 게 이제 거기 김일제 무덤에도 우리는 그 흉노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투르크 계통의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도 섞여 있는 거고, 또 이 백제 계통은 이제 이 몽골계로 또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그렇죠. 그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고, 또 중국이 전란이 많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로 건너와 도망와 가지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귀족이든 해서 한국에 귀속한 그런 중국 성씨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 공씨가 공자의 후손 맞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저건 그건 그렇고. 그래서 외국인과 함께 사는 것, 이 상리 공생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어, 차이가 하나의 불편함 또는 장애가 아니라 생긴 모양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헌혈아들, 고아들 이런 거를 좀 그렇죠. 좀 하대해서 봤죠. 참 인순이 여자 가수인 경우에는 아주 그냥 극소수 성공한 그런 걸 거고, 국내에서 혼연일들이 설당이 별로 없었던 거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사람은 12년간 크리스타 아디카리 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비숙년 9 비자에서 영주권이 나오는 F5 비자를 얻고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 나오는 거로 해서 이제 조금 밑바닥 일을 하다가 자기가 공부하고 또 외국에서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전산 회사에서 일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건 혼혈은 아니고 이제 부부끼리 이제 이민을 온 속인데 아직 한국 국적을 안 땄는데, 영주권까지 딸 수 있는 E5로 이제 업그레이드 했는데, 한국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다. 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한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말도 애들이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니고 그러니까 잘들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도 이 유튜버 3프로 부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를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서로 둘이 신혼살림 할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를 한 건데, 이제 장인이 가끔 온답니다. 버스톡에서 이제 배를 타고 속초로 오는 그런 항로가 우리나라 개설되어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이 속초인가 배를 타고서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구경 가고 싶은데, 항공편은 없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토종 보드카 러시아장엔 젊었을 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그냥 그게 불어버리죠, 체중이. 그리고 또 수명이 짧다고 그러죠. 추운 지방이니까 보드카를 얼마나 마시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살라고 45세에 금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김치를 엄청 좋아하고 생마늘을 이렇게 이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생마늘이 그냥 아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도 먹기가 어려운데, 그냥 생마늘을 버벅버벅 잘 마시더라고요. 김치도 그냥 뭐 밥 없이도 그냥 막
씹어먹고 막 그러는데 좋은 거는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러시아 여자하고 난 혼혈인데 뭐 외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약간 좀 이상하지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우리나라 얼굴들이 돼갈지 모르죠. 장인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러시아 마피아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등치도 뭐 엄청 크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다민족 혼혈 국가에 한 표 던집니다. 위기 한국 인구 절벽 다인종 국가 확정. 스피커라고 또 유튜버이긴 합니다만은 뭔 일 때문에 그 유튜브에 계정 삭제가 됐다가 다시 이제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뭐 민감한 주제를 뭐 건드린 게 많은데 이 여자분은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아마 그 병원의 수간호사 정도 수준 돼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유튜브를 좀 보면은 기승전 그 음모론이에요. 세계 음모론. 그런 거로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저출산율 기획적으로 확산된 것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에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불륜과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고되며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나 동성애가 난무하는 내용들을 틀어대고 있다. 이는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결혼 기피에 의한 출산율도 감소되고 있다. 뭐 저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자꾸 포기한다 하는 측면, 부동산 측면은 그 유튜버는 다루질 않았네요. 바로 한국의 여성 인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 진출, 그러나 여성 인권 신장의 의미를 왜곡해 놓았다는 게 더 문제다 그랬는데 여성 인권이 신장돼도 애를 낳는 건 낳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 DJ 때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죠. 음, 뭐 의도해서 만들었을까요? 글쎄, 어쨌든 이 DJ 때 만들어졌는데 여성가족부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남녀 갈등을 제도적으로 부추겼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유튜버는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도 출산율 감소에 큰 몫을 담당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실 뭐 외국도 그렇지만 반려동물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나 어, 그 방송에 이런 그 반려동물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 고양이 이런 거 이거 그 메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물론 좀 뭐 보기는 좋아요. 그 참 사람한테 충성하고 그 개가 어떻게 진화했냐 그러면은 음, 인, 이 숙주 기생충이죠. 그 개가 생존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개고기 먹을 때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먹이를 주니까 꼬리를 흔드는 거로 해서 종족 보존의 능력으로 인간한테 충성하는 거로 그렇게 진화했을 거다. 요게 이제 그 반려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 문화도 그 출산율 감소에 한몫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노동력이 국가 경쟁이 될 수 없는 시대다. 더 이상 노동력이란 건 이제 산업 노동력이죠. 고급 인력이라기보다는 AI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이런 거니까 지금 뭐 외국인 아까 그 앞에서 얘기한 이민 온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 중간 기술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데서 있는 거니까 이 첨단이나 대기업 이런 데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이제 인원이 많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해는 합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향후 외국인과 혼혈이 넘쳐나는 다민족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기관이 이민국은 이민 체류 영주권과 시민권 귀화 수속 절차 등을 관리 감독하는데
윤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거 공약을 했었는데 조용히 지금 있습니다. 안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반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하겠다고 유럽까지 출장 가서 뭘 배워왔는데 아직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음, 참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인종이 모여 사지만 결국 앵글로색슨이 최상위 계층에 분포되어 있다. 인구 비율이 1%대를 차지하는 미국의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하다. 결국 큰 그림은 백인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공교롭게 한국과 이스라엘은 건국연도가 같고 이승만 대통령은 유대계 백인 재물 가문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좌파들이 그 선전선동할 때는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호주에 아니 호주가 아니고 어디죠? 그 저기 태평양에 있는 그 미국 그 섬 거기에서 웨이츠 뭐 그 식당 웨이트리스라고 그러나요? 저기 서빙하는 그 출신하고 했다. 이렇게 이제 비하한 게 있습니다. 실제 어떤 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금융 엘리트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보겠죠. 유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유라시아로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팽창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 대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매우 중요한 위치가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김정민 박사라고 그 목루 메이슨이라는 그런 거로 네이버 TV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피커가 그린 그 길은 부산에서 배로 블라디스토크로 가가지고 여기서 뭐 철길로 연결하는 거로 쭉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루트 포 레일웨이가 아니죠. 이게 이거는 사실은 일본이 의도했던 것도 있었고 옛날부터 부산에서 출발해서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만주를 거쳐서 몽골을 거쳐가지고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부는 요 흑해 카스피의 이런 쪽 유전지대로 또 이렇게 해서 터키로 넘어가는 루트도 개발할 수 있고 레일웨이를 그래 동서양 경제 교류가 되면은 이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부국이 나중에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 하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남북한 통일인데 그래야 이제 그 교통이 왕래가 하고 통일이 안 되더라도 뭐 연방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북한은 이득을 보는 게 통과세를 받아 먹으면 되니까 음, 그 통과세만 해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좌우 이데올로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들 모두가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고민을 하고 힘써 단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게요. 그리고 말 중에서는 한국이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그 백인들한테 말하자면은 그때 이제 인디안 그 말살 정책을 쓴 것도 있었죠. 그건 너무한 그 비유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그때는 인디안들이 그 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어쨌든, 이 한반도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다인종 쪽으로 가고 있죠. 그 독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산업 인력이 부족하니까 투르키인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하고 기독교적인 또 그 무슨 문화 충돌이 있는 거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이상하게 그 종교 문화 충돌은 이상하게 없는 나라로 현재는 돼 있어요. 그게 뭐 또 사실은 이 이민족이 많이 안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각하게도 볼 게 아니고 그 산업 인력이나 그 국가 경제를 유지할 최소한의 어떤 그 인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민을 오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한반도가 되지 않겠냐. 한국 가면 돈 벌 수 있다. 코리안 드림을 통해서 그런 코리안 드림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논점의 바꿔치기 수법 행행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딱 오늘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메가서울 딜레마에 또 천공 음모론 꺼내냐. 현실의 사회에서 당과 같은 기술이 횡행하고 있다. 일본 기자가 쓴 말을 갖다 적용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논점의 바꿔치기를 해서 논란을 컨트롤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력을 만들려고 하는 꾼들이 적지 않다. 예, 꾼입니다. 좋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 할 때 하는 꾼을 여기 썼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천공이 등장했는데 점, 뭐라고 그러죠? 점술가라고 그러나? 음, 그렇게 되는데, 뭐 자관, 이런 거 가지고, 무당화 하려는 거를 이제 폄하하려고, 그러니까 논쟁을 바꿔치기 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수법이 야당 애들이 아주 전매 특허죠. 전매 특허. 그리고 요거는 일본인 기자가 쓴 얘기도 똑같이 가져왔습니다만 인터넷에도 분노나 질투, 근심을 자극하고 시청자를 유도하려는 언론이 넘치고 있다. 일본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우울증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우리 많이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데 우울증의 3단계가 있다는데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를 어쩌지 못하니까 우울증까지 생긴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란 감정은 어떻게든 분출이 된다 이게요. 근데 우울증에 의한 게 자살 사건이 있다는데 아니면은 폭력 사건, 테러 사건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죠. 공격적인 것은 어쩌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강한 전사가 돼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그 분노를 어쩌질 못하니까 그 우울이라는 감정이 테러로 넘어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격적인 인간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음,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새끼들이 잘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시발 나래도 좀 하지 왜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이 민간인들이 하면은 그건 법이 아니까 불법이 되니까 범죄자가 돼버리고 이따위 하는 애들 거기다가 이 맨 왼쪽에 있는 얘기 뭘 처먹었는지 젊은 새끼가 턱에 살이 쪄 있네요. 새끼란 용어 요즘 여기 아니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잘 어렵지만 감정이 직관이 되고 직관이 논리가 되는 순환에 의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한국인들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먹었지만은 이 논리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이 일으키는 감정은 일반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 감정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요거에 대한 연습을 수르법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이 되보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토요타 영업이익 4.5조엔 24년 3월 말 엔화 약세의 판매로 사상 최고 9월 중간 순이익 2.5엔 이 도요타는 3월 말 법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9월 말이 그 단기 아니, 상반기 실적이 되는 건데 순이익이 2.5조엔 그래서 2조엔 더 늘어나 가지고 내년도 실질적으로는 2023년 실적이 될 텐데 4.5조엔 영업이익을 바라본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도요타 부사장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앞에서 좀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3분기 영업 잠정 실적들 나온답니다. 짧게 짧게 넘어가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다 그 검은 글자고요. 영업이익률 4.4% 증가했습니다. 동원 F&B 영업이익률 0.5% 상승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지금 저경제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데 또 100%다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흑자가 나는 데가 있어야 감사한 얘기죠. 그래 한국 경제가 버티니까. 한미 사이언스 영업이익률 3.3% 상승했고요. 한미 약품 영업이익률 1.9% 상승했습니다. HS 애드 영업이익률 1% 상승했고 녹십자는 영업이익률 4.5%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58.7% 감소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매출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출액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07억 적자에서 43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9% 상승했습니다. 퓨어셀이니까 그 태양광 뭐 셀인 것 같은데 하나 솔루션은 태양광이 뭐 이 적자를 봤다고 그러는데 뭐가 좀 더 그 전문 분야가 틀린 모양이죠. 롯데 웰푸드 영업이익률 0.5%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9% 증가했고요. 매출이 그 웰푸드만 가지고 3조 원대나 발생이 되는군요. TI 첨단 소대 전년도 영업 흑자에서 매출도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영업손실 50억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이익률 22.1% 하락했습니다. 대교 영업손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영업손실률을 그나마 그래도 1.2% 개선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북서풍에 중국 먼지 넘어와. 요게 이제 10월 26일자인데 쭉 아까 그 구글과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검색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요즘에 그 이 코감기가 걸렸는데 다 났는데 기침이 또 계속 나오더라 이게요. 가만 보니까 이게 그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공기가.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했는데 여름철 남동풍서 가을철 그 북서풍 변화 요거 오타가 내가 한 게 아닌데 요건 그대로 베껴온 건데 가을철 북서풍 변화 중국서 발원한 대기 오염물질 유입 대기 오염물질 요즘 이제 대놓고 이렇게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가을철 고기압의 대기 정체로 농도가 높아지고 주말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높을 듯 해서 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가을이 되면 중국 대륙으로부터 북서풍 계열이 바람이 불기 시작해 겨울에도 북서풍 계속 들어오고 있죠.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나 미세먼지가 들어올 조건이 된다. 봄에는 뭐 그게 심해가지고 더더욱 그런데 이제 봄철 오염 미세먼지 황사뿐만 아니라 어, 천고마비 계절에 중국발 오염 미세먼지의 침공이 있다. 우리 어부인께서 무박으로 설악산 그 단풍 관광을 갔는데 단풍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기가 안 좋으면은 나무들도 단풍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거 보면은 이 한국 먼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가을철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국 언론 대부분 보도하고 있지 않은 친중 언론 매체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뉴시스라는 데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건물이 없거든요. 여기에 뭘 쓰질 않았어요. 중국 어디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어느 도시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뽀얗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공기들이 바람을 타고서 한국까지 넘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을철 지금 이 계속 흐린 날씨가 꽤 많고 청정한 가을 하늘 보기가 천고마비 계절에 하는데 이렇게 미세먼지 많고 막 그러면은 단풍들이 진짜 보기 싫고 지저분하게 더 느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하나 딱 보더라도 한국 언론이
많이 작용화됐구나 하는 상징적인 언론 보도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